당연히 배. 집에서 음식 만들지 않고 여기 왜 있어? 정 교수님 오셨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긴 추석 명절이 있었습니다. 새벽 4시에 시작해서 밤 11시에 끝나는 하루. 사흘 동안 반복된 그 하루. 70인분의 전, 잡채, 갈비찜, 갈비탕. 기름때 묻은 앞치마, 다크서클, 손등에 화상 자국. 아침도 점심도 먹지 못한 빈속. 그리고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없이 닫힌 안방문. 그 여자의 이름은 정하은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녀를 식모라고 불렀고 남편은 알아서 해결하라고 했고 시누이들은 앞치마가 직업인 사람이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진짜 이름은 달랐습니다.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국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불리던 이름이 있었습니다. 뇌간 미세 클리핑 분야에서 세계 최고라는 평가를 받던 의사의 이름. 학회 발표장에 들어서면 수백 명의 동료 의사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던 그 이름. 그 이름이 70인분의 잡채를 만들면서 앞치마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재벌 그룹 병원장이 며느리 앞에 90도로 허리를 꺾었습니다. 손님들 앞에서 며느리 뺨을 때린 시어머니의 손이 허공에 멈췄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도대체 이 며느리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분당의 한 아파트였습니다. 추석 연휴를 사흘 앞둔 월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시계가 새벽 4시를 막 넘겼을 때 정하은은 이미 주방에 서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도마 위에는 무가 쌓여 있었습니다. 싱크대에는 아직 손도 대지 못한 시금치 10단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고 냉장고 문에는 시어머니 최수님이 며칠 전 붙여놓은 메모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글씨는 단호했습니다. 전 70인분 빠짐없이. 잡채 15인분 추가. 갈비찜 넉넉히 70인분. 하은은 그 숫자를 처음 봤을 때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삿날도 아니었습니다. 기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추석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친척이란 친척을 죄다 불러 모아 잔치상을 차리겠다고 했습니다. 복받은 며느리지. 제사도 없는데 이 정도 음식이면 감사한 줄 알아야지. 시어머니의 그 말이 며칠이 지난 지금도 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은은 이를 악물고 물을 썰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욱신거렸습니다. 전날에도 같은 자리에서 같은 자세로 몇 시간을 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올 테니까요. 재료가 아직 많이 남았는데 왜 안 되어 있냐는 전화가. 그때 안방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 최태윤이었습니다. 포마드로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다림질이 빳빳하게 잡힌 와이셔츠, 손목에 번쩍이는 명품 시계. 출근 준비를 완벽하게 마친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주방을 한번 훑어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여보, 아직도 이것밖에 못했어? 엄마가 내일 아침까지 갈비찜이랑 잡채 다 되어 있어야 한다고 했잖아. 하은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새벽 4시부터 쉬지 않고 움직인 손이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말하고 싶었습니다. 나도 사람이에요. 팔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아요. 사흘 동안 거의 못 잔 눈이 따끔거려요. 하지만 입에서 나온 것은 늘 그렇듯 순종적인 대답뿐이었습니다. 알았어요. 좀 더 빨리 할게요. 태윤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구두를 신으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한마디를 더 던졌습니다. 아, 그리고 엄마가 전 종류 2가지 더 추가하래. 동태전이랑 호박전. 재료는 알아서 사.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하은은 한참 동안 닫힌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울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물을 써는 손을 다시 움직였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분당 아파트 거실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길게 늘어선 테이블 위에 갈비찜, 잡채, 각종 전, 나물, 반찬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하은은 그 상을 차리기 위해 사흘 동안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았고 손등에는 기름에 데인 자국이 벌겋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1명, 2명, 5명, 10명. 시어머니의 친척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현관에서부터 웃음소리와 인사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어머, 수님 언니, 올해도 이렇게 차렸어? 당연하지. 우리 며느리가 솜씨가 좋아서. 시어머니 최수님은 새로 맞춘 옷을 차려입고 현관에 서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자신이 이 모든 음식을 만든 것처럼 어깨를 펴고 있었습니다. 하은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신발 정리 도와드릴까요? 최수님은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신발은 무슨? 부엌에 가서 국 데워. 사람들 오는데 국이 식으면 어떡해. 하은은 고개를 숙이고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거실에서는 친척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며느리 대학도 안 나왔다며? 응, 수님 언니가 그러더라. 그래도 일은 잘한다고. 저런 게 어디서 태윤이 같은 남자를 만나 복받은 거지. 하은의 귀에 그 말들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국을 젓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대학도 안 나왔다. 그 말이 가슴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은의 머릿속에 전혀 다른 세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병원. 세계 최고의 의료기관. 그곳의 차가운 수술실 공기가 감각으로 되살아났습니다. 메스를 쥔 손끝에 정확한 떨림. 동료 교수들의 존경 어린 눈빛. 학회 발표를 마치고 내려올 때 수백 명의 의사들이 일어나 보내던 박수 소리. 그 시절의 정하은은 지금과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뇌관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실력자. 미세 클리핑 술식을 독창적으로 개발해 국제학술지에 발표하고 그 논문이 8개 국어로 번역된 의사. 하지만 하은은 국을 계속 저었습니다. 그 기억들이 지금의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 시절이 무너진 것은 2년 전이었습니다. 한국에 계시던 친정아버지 정인아 선생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셨다는 연락이 온 것은 새벽이었습니다. 태평양 건너 비행기로 14시간. 하은은 짐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공항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비행기 안에서 2번째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전화였습니다. 뇌출혈. 하은의 전공 분야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병원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였습니다. 만약 바로 곁에 있었더라면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 확신이 하은을 무너뜨렸습니다. 세계 최고라는 타이틀이 정작 아버지 하나 살리지 못했다는 자책. 그것은 하은의 영혼을 깊숙이 갉아먹었습니다. 병원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동료들이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빈집에서 몇 달을 울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만난 남자가 최태윤이었습니다. 대기업 상무라는 직함, 반듯한 외모, 다정한 말투. 세상에 혼자 남겨진 하은에게 그는 유일한 빛처럼 느껴졌습니다. 나한테 기대. 내가 다 해줄게. 그 말을 믿었습니다. 결혼을 했고 의사라는 과거는 묻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도 시댁 식구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의사라는 이름이 하은에게는
아버지를 살리지 못한 죄책감의 다른 이름이었으니까요. 하은아.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부엌까지 파고들었습니다. 하은은 생각을 떨쳐내고 급히 거실로 나갔습니다. 최수님은 빈 접시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잡채가 벌써 바닥이야. 70인분 하라고 했더니 뭐 한 거야? 당장 더 만들어 와. 어머니, 잡채는 넉넉히 했는데요. 넉넉히? 이게 넉넉해? 눈이 있으면 봐. 접시가 비었잖아. 친척들 앞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시선이 하은에게 쏠렸습니다. 누군가 킥 웃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은의 얼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바로 만들겠습니다. 하은은 고개를 깊이 숙이고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지만 재료가 부족했습니다. 당면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거실을 보니 태윤이 맥주캔을 들고 친척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은은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태윤 씨, 당면이 떨어졌는데 잠깐 마트 좀 다녀올 수 있어요? 태윤은 귀찮다는 듯 손을 저었습니다. 명절인데 마트가 어딜 열어. 있는 걸로 해. 그런데 어머니가 잡채를 더 만들라고 하셔서요. 태윤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주변을 의식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러지 마. 알아서 조금 해봐. 하은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알아서. 언제나 알아서. 그 말이 하은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온 하은은 싱크대에 손을 짚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턱 끝에 맺혔다가 기름때 묻은 앞치마 위로 떨어졌습니다. 시간은 저녁이 되어갔습니다. 친척들은 배를 두드리며 거실과 안방을 차지하고 드러누웠고 하은은 쉴 틈 없이 그릇을 치우고 과일을 깎고 커피를 날랐습니다. 애미야, 커피 좀 타와. 설탕 반 스푼에 프림 많이. 과일 깎아서 가져와. 사과 말고 배로. 하은 씨, 물 좀 갖다 줘요. 이름 대신 애미야 혹은 하은 씨로 불리며 하은은 거실과 부엌을 쉼없이 오갔습니다. 밥 한 숟갈 뜰 시간도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한 속이 쓰렸지만 그것조차 호소할 곳이 없었습니다. 마치 식당 종업원처럼. 아니, 종업원은 최소한 월급이라도 받습니다. 화장실에 잠깐 들어간 하은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자 바탕 화면에 한 장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하얀 수술 가운을 입은 자신의 모습. 가슴에는 존스 홉킨스 병원 닥터라고 적힌 명찰이 달려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하은은 자신감 가득한 눈빛으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은은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손가락으로 명찰 부분을 쓸었습니다. 이것이 정말 나였을까? 세계 최고의 병원에서 생명을 살리던 그 손이 지금은 70인분의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낮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항상 딸의 성공을 자랑스러워 하시던 아버지. 지금의 딸을 보시면 뭐라 하셨을까요? 하지만 하은은 핸드폰을 끄고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다크서클이 내려앉고 머리카락이 흐트러진 초라한 모습. 이것이 지금의 정하은이었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오자 시어머니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뭘 그렇게 오래 처박혀 있어? 손님들 과일 접시 비었다. 빨리 안 움직여. 예, 어머니. 바로 하겠습니다. 하은은 다시 고개를 숙이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마지막 친척이 돌아갔습니다. 거실에는 먹다 남은 음식 접시와 소주병, 맥주캔이 전쟁터처럼 널려 있었습니다. 하은은 무릎이 풀려 주방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새벽 4시부터 밤 11시까지
19시간을 쉬지 않고 움직인 몸이었습니다. 태유는 이미 안방으로 들어가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따로 마련된 방에서 TV 소리를 울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하은에게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하은은 부엌 바닥에 앉은 채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싱크대에 쌓인 설거지거리가 산더미였습니다. 70인분의 그릇, 70인분의 수저, 70인분의 잔. 그래도 괜찮다고 하은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태윤이 있으니까. 이 세상에 마지막으로 남은 가족이니까. 남편만이라도 자기 편이 되어준다면 이 정도는 견딜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은은 무거운 몸을 일으켜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따뜻한 물이 손등의 화상 자국 위로 흘렀습니다. 쓰라렸지만 하은은 이를 악물고 첫 번째 접시를 집어들었습니다. 아직 명절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명절 둘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은은 전날 밤 설거지를 끝내고 새벽 2시에 겨우 눈을 붙였지만 5시에 다시 일어나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전날 밤 문자를 보내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내일 점심 손님 10명. 갈비탕 준비해. 사골 육수는 새벽부터 끓여야 제맛. 10명. 어제 70인분을 해치우고 오늘은 또 10명이었습니다. 하은은 부은 눈을 비비며 부엌에 섰습니다. 냉장고를 열자 시어머니가 미리 사놓은 사골뼈가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적어도 재료는 준비해 두셨구나 싶었지만 그것은 배려가 아니었습니다. 도망칠 핑계를 주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사골을 큰 솥에 넣고 물을 채우는데 안방 문이 열리며 시어머니 최수님이 나왔습니다. 잠옷 위에 카디건을 걸치고 머리에는 롤을 감은 채였습니다. 육수는 벌써 올렸어야지. 지금 올리면 점심까지 뽀얗게 우려나겠어? 어머니, 새벽 5시에. 변명은 됐고. 최수님은 부엌 의자에 앉더니 팔짱을 꼈습니다. 오늘 손님 중에 태윤이 회사 전무부인도 와. 알아? 그 집은 며느리가 서울대 나왔어. 서울대에. 하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최수님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대학 문턱에도 못 가봤지만 그래도 이런 거라도 잘하면 되는 거야. 음식이라도 잘해서 체면 세워줘. 그게 내 할 일이야. 대학 문턱에도 못 가봤다.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 미국에서도 최상위권으로 꼽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레지던트를 마치고 펠로우십을 거쳐 부교수까지 올랐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서울대를 10번 나와도 쉽게 갈 수 없는 자리. 하지만 하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의사라는 과거를 꺼내는 순간 아버지를 살리지 못한 그날의 기억이 숨통을 조여올 테니까요. 예, 어머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수님은 콧방귀를 끼며 일어났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은 밥 먹을 생각하지 마. 어제도 손님 접시 빈 거 내가 못 본 줄 알아? 정신줄 놓고 밥 처먹을 시간에 손님상 신경 써. 하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밥 한 숟갈 못 먹었는데 오늘도 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아침에 조금만. 조금? 내가 먹는 동안 누가 국을 봐. 손님 오기 전에 반찬도 다 세팅해야 하고 과일도 깎아놔야 하고 배 채울 시간 있으면 일이나 해. 최수님은 더 이상 들을 생각이 없다는 듯 안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은은 끓기 시작한 사골솥을 바라보았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젓가락 하나 들 수 없었습니다. 오전 11시가 되자 손님들이 하나 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동창 모임, 남편 회사 관계자 부인들, 시아버지 쪽 먼 친척들까지 합쳐 거실이 어느새 북적였습니다.
하은은 앞치마를 고쳐 메고 국자를 들었습니다. 이쪽으로 앉으세요. 갈비탕 금방 나옵니다. 어머, 수님씨 며느리 참 부지런하네. 호호, 부지런한 게 저의 유일한 장점이죠.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손님들에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웃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날카로웠습니다. 공부를 못해서 갈 데가 없었으니까 시집 와서 이런 거라도 하는 거죠. 우리 태윤이가 얼굴만 보고 데려왔는데 그래도 밥은 할 줄 아니 다행이에요. 손님들 사이에서 웃음이 퍼졌습니다. 하은은 갈비탕을 담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얼굴에 아무런 표정도 짓지 않으려 애쓰면서도 국자를 쥔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근데 수님씨, 며느리 친정이 어디래요? 친정이요? 물어보지도 마세요. 근본도 없어. 부모도 없고 집안도 없고 태윤이가 불쌍해서 데려온 거예요. 최수님은 일부러 목소리를 낮췄지만 부엌까지 또렷하게 들리는 크기였습니다. 될 게 못 되니까 눈치가 없어. 하은의 손에서 국자가 미끄러져 솥 안으로 빠졌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손등에 튀었지만 아픔을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그보다 먼저 달려왔습니다. 근본이 없다. 부모도 없다. 될 게 못 됐다. 아버지, 정인아.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던 중학교 교사. 딸을 미국 의과대학에 보내기 위해 과외를 3개씩 뛰었던 사람. 그 아버지를 두고 근본이 없다니. 하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날 것 같았습니다. 그때 시누이 셋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최수민, 최수진, 최수아. 셋 다 명품 가방을 들고 화려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큰 시누이 수민이 하은을 보더니 위아래를 후쳤습니다. 옳게, 아직도 그 앞치마 입고 있네. 명절마다 똑같은 거 보니까 내가 다 서글다. 둘째 수진이가 킥킥 웃었습니다. 언니, 올케한테 너무 그러지 마. 앞치마가 직업인 사람도 있는 거지. 막내 수아가 한술 더 떴습니다. 그래도 올케 음식 솜씨는 인정. 우리 엄마가 식모를 잘 뽑았어. 식모. 새 시누이가 웃으며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하은은 등 뒤로 들리는 그 웃음소리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참아야 했습니다. 참을 수 있었습니다. 태윤이 있으니까. 점심이 끝나고 손님들이 과일을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우는 동안 하은은 다시 부엌에서 설거지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50인분의 갈비탕 그릇, 밥그릇, 수저, 반찬 접시. 싱크대에 쌓인 그릇 탑이 흔들거렸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아침도 점심도 먹지 못한 몸이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다 말고 하은은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변기 뚜껑 위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깊이 묻어둔 폴더 하나가 있었습니다. JHH라는 이름의 폴더. 존스 홉킨스 병원의 약자였습니다. 첫 번째 사진. 수술 가운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신. 옆에는 함께 수술에 성공한 동료 의사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 아래 날짜가 찍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 학회 발표장. 수백 명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있는 자신의 모습. 가슴에 달린 명찰에는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진.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 존스 홉킨스 병원 정문 앞에서 아버지가 딸의 어깨를 감싸 안고 눈물을 글썽이며 웃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에는 딸이 부교수로 임명된 것을 축하하는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은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핸드폰 화면 위로 번졌습니다. 아빠,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 만약 그때 아버지 곁에 있었더라면, 만약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 있었더라면,
뇌출혈 골든 타임 안에 수술만 했으면. 그 생각들이 또다시 하은의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명절이 끝난 것은 그 다음 날 저녁이었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돌아가고 시어머니도 자기 방으로 들어가고 태윤도 안방에서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을 때 하은은 혼자 부엌에서 마지막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처음 보는 번호였습니다.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 받았습니다. 정하은 선생님이십니까? 저는 분당 한빛병원 응급실 당직의 오민석입니다. 선생님 연락처를 어떻게 구했냐면 존스 홉킨스 동창회 명부에서 찾았습니다. 지금 당장 오실 수 있으신가요? 하은의 손에서 설거지 그릇이 내려갔습니다. 무슨 일이죠? 뇌기저동 맥류 파열 환자입니다. 수술 가능한 선생님을 찾고 있는데 이 케이스는 일반 신경외과의로는 어렵습니다. 전국에서 이술식을 할 수 있는 의사가 몇 명 안 되는데 그 명단에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하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환자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67살 남성입니다. 의식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골든 타임이 2시간 남았습니다. 2시간. 하은은 설거지 장갑을 벗었습니다. 30분 안에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하은은 앞치마를 풀었습니다. 구겨진 채로 부엌 의자에 던졌습니다. 침실에 들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맨 뒤쪽에 넣어둔 가방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수술 준비용 개인 도구 세트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져온 것들이었습니다. 2년 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가방이었습니다. 하은은 그 가방을 꺼냈습니다. 태윤이 침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디가? 병원에요. 병원? 지금 밤에? 무슨 병원을? 하은이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응급수술이요. 태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이 왜 수술을? 하은은 가방을 어깨에 걸고 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2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눈빛이었습니다. 나중에 얘기해요.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은은 택시를 잡으며 병원 전화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CT 영상 미리 보내주세요. 가는 동안 검토하겠습니다. 분당 한빛병원 응급실은 밤에도 밝았습니다. 하은이 도착하자 당직의 오민석이 달려왔습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의사였습니다. 눈에 당혹감과 안도감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CT 영상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기저동맥 분기부 동맥류인데 파열 위치가 특이합니다. 크기는 12mm. 클리핑 수술이 맞고 접근 경로는 좌측 익상연화로 가야 합니다. 오민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CT를 본 게 방금인데 이미 수술 계획이 나와 있었습니다. 환자는 어디 있습니까? 바로 안내하겠습니다. 하은이 환자 침대 옆에 섰습니다. 67살 남성. 의식이 흐릿했습니다. 눈을 뜨고 있었지만 초점이 없었습니다. 하은은 환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짧게 말했습니다. 제가 수술합니다. 깨어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몸을 돌렸습니다. 수술 준비해 주세요. 수술실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마취과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하은은 손을 씻으며 탈의실에서 수술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2년 만이었습니다. 수술 가운의 감촉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손끝의 기억은 살아있었습니다. 메스를 짚는 각도, 손목의 미세한 힘 조절, 시야를 유지하는 방법.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하은이 막 수술실로 들어가려는 순간 복도 저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하은 씨,
잠깐만요. 돌아보니 시어머니 최수님이었습니다. 태윤도 뒤에 서 있었습니다. 최수님은 숨을 헐떡이며 하은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도대체 어디 간다고 한마디도 없이 나갔어? 지금 어디서 뭘 하는 거야? 하은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수술하러 왔습니다, 어머니. 수술? 당신이 무슨 수술을 해? 정신이 있어, 없어? 하은이 대답하려는 순간 당직의 오민석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리 가주세요. 수술 시간이. 어머니는 무슨 어머니야? 내 며느리한테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며느리가 수술을 해? 얘가 무슨 의사라고. 그때 복도 저쪽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두운 복도에서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하은을 발견하자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하은 앞에서 허리를 90도로 꺾었습니다. 정 교수님, 교수님이 여기 계셨습니까? 저희 이사장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수술실 사용 승인 나왔습니다. 필요하신 것은 무엇이든 말씀해 주십시오. 복도가 얼어붙었습니다. 최수님의 손이 멈췄습니다. 태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남자는 대한민국 최대 재벌 그룹 임재원 그룹 계열 병원의 부원장이었습니다. 그가 방금 이 며느리 앞에서 하녀 취급받던 이 여자 앞에서 90도로 허리를 꺾은 것이었습니다. 최수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남자가 지금 뭐야? 누구야? 태윤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임재원 그룹병원 부원장. 최수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은은 부원장에게 간단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최수님과 태윤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몸을 돌려 수술실 문을 밀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수술은 10시간이 걸렸습니다. 뇌기저동맥 분기부 동맥류 클리핑 수술. 세계에서도 집도의를 찾기 어려운 케이스였습니다. 접근 경로가 좁고 시야 확보가 어렵고 동맥류의 위치가 까다로웠습니다. 하지만 하은의 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부엌에서 칼질을 하고 국자를 돌리면서도 손끝의 정밀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진 것 같기도 했습니다. 고통을 버티는 힘이 생긴 것처럼. 새벽 4시 수술실 전광판에 수술 완료 표시가 켜졌습니다. 하은은 수술 가운 위에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떨림이 없었습니다. 환자 상태 어떻습니까? 마취과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활력 징후 안정적입니다. 교수님, 정말 보기 드문 수술이었습니다. 하은은 수술복을 벗으며 탈의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2년 전 사직서를 냈던 날 이후 처음으로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수술 가운 안에서 땀이 배어 있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다크서클도 없었습니다. 눈이 맑았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탈의실 문을 열고 나오자 복도가 보였습니다. 최수님이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윤이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하은이 나오는 것을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최수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하은아. 하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수님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섰습니다. 지금 환자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48시간 이내에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수님이 눈을 깜빡였습니다. 환자가 누구야? 무슨 환자야? 하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시아버님이에요. 최병규 씨, 오늘 저녁 뇌출혈로 이 병원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병원 측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고 제가 수술을 했습니다.
최수님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영감이. 네. 지금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수술은 잘 됐습니다. 최수님이 와락자리에서 일어서려다 무릎이 풀렸습니다. 태윤이 부축했습니다. 그때 최수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러다가 무언가 생각이 난 듯 하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은아, 너 의사였어? 하은이 대답했습니다. 네. 언제부터? 결혼 전부터요. 미국에서 신경외과 부교수로 있었습니다. 최수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이 감사의 눈물인지, 충격의 눈물인지, 부끄러움의 눈물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세 가지가 한꺼번에 뒤섞인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왜 말 안 했어? 하은은 잠시 최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의사라는 말을 꺼내면 아버지 생각이 나서요. 아버지가 쓰러지셨을 때 제가 곁에 없었거든요. 제 전공이 뇌출혈이었는데 아버지를 살리지 못했어요. 하은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그 죄책감으로 의사를 그만뒀고 그 죄책감을 숨기려고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복도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수님이 하은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은은 살며시 손을 빼며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어머니, 저는 오늘 할 말이 있었는데 수술 때문에 미뤘습니다. 최수님이 하은을 바라보았습니다. 이혼하겠습니다. 최수님의 눈이 다시 커졌습니다. 태윤이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이혼? 하은아, 잠깐만. 태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다시 생각해 볼 수 없어? 아버지도 수술 받으셨고 나도 이제. 태윤 씨. 하은이 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이혼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하은은 돌아섰습니다. 복도 저쪽에서 부원장이 비서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하은이 다가갔습니다. 이사장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오늘 밤 직접 오셨습니다. 교수님 수술 소식을 들으시고 저쪽 특실에 계십니다. 특실 복도에서 임재원을 만났습니다. 60 초반의 남성이었습니다. 반듯한 회색 정장에 흰 머리카락이 단정하게 빗어져 있었습니다. 하은을 보자 자리에서 일어서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 교수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환자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임재원이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 외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겁니다. 임재원이 하은을 바라보았습니다. 교수님, 한 가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이 수술이 끝난 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하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다시 수술실에 서려고요. 임재원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미국이 아닌 곳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하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임재원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3년 전 뇌혈관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집도의가 누구였는지 제가 압니다. 그 이름이 정하은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교수님 덕분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때 환자가 이사장님이셨습니까? 네. 그때 저는 교수님을 직접 뵙지 못했습니다. 퇴원 후 주치의에게 집도의 이름을 들었고 찾아뵙고 싶었는데 교수님이 이미 사직하고 한국에 돌아오신 뒤였습니다. 하은은 말없이 임재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임재원이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말을 이었습니다. 정 교수님, 저희 병원에 와주시겠습니까? 뇌혈관 센터를 맡아주십시오. 센터장 자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기 병원장 후보로 추천하겠습니다.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센터장, 차기 병원장. 대한민국 3대 재벌 산하 종합병원의 최고 자리였습니다. 하은은 임재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감사의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3년 전 자신의 생명을 살린 의사에게 보답하겠다는 진심과 세계적인 의사를 자기 병원에 데려오겠다는 경영자의 판단이 동시에 담긴 제안이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물론입니다. 하지만 정 교수님, 임재원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교수님 같은 분이 대한민국에 계셔야 합니다. 교수님의 손이 필요한 환자가 이 나라에도 많습니다. 하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려 복도 저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최수님이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고 태윤이 벽에 기대어 허공을 보고 있었습니다. 2년 전 이 나라에 돌아왔을 때 하은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슬픔, 의사를 그만둔 자책, 그리고 최태윤이라는 남자.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최태윤이라는 마지막 끈마저 끊어졌지만 대신 다른 무언가가 돌아왔습니다. 수술실의 차가운 공기, 메스의 정확한 무게, 환자를 살려냈을 때의 그 떨림. 의사 정하은. 2년 만에 다시 찾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이혼 절차는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하은은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담당 변호사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결혼 경위, 재산 현황, 협의 이혼 의사. 정 교수님, 결혼 당시 재산 상태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결혼 전에 미국에서 모아둔 돈이 있었습니다. 존스 홉킨스 부교수 연봉과 수술 수당으로 모은 돈인데 결혼하면서 남편 명의 통장에 합쳤습니다. 남편이 재테크를 하겠다고 해서요.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약 15억입니다. 변호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15억을 남편 명의로 합치셨다고요? 네. 바보 같았죠. 하은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2년 전에는 판단력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충격과 의사를 그만둔 자책감 속에서 태윤의 다정한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을 맡겨버렸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결혼 전 특유 재산이라면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으면 소송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날 저녁 하은은 태윤에게 연락했습니다. 만나자고. 이혼 조건을 이야기하자고. 태윤은 약속 시간보다 10분 늦게 나타났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얼굴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누워 있는데 출근을 했던 모양이었습니다. 하은아, 다시 생각해 볼 수 없어? 태윤이 맞은편에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다 생각했어요. 결혼 전 내 돈 15억 돌려주고 깔끔하게 정리해요. 태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 돈이 지금 어디 있는지 하은은 몰랐지만 태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지금 당장은 어려워. 투자를 좀 했거든. 부동산이랑 주식이랑 지금 빼면 손해가. 내 돈으로 투자한 거잖아요. 내 허락도 없이. 태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은은 테이블 위에 놓인 커피잔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법대로 하죠. 변호사한테 서류 보낼 테니까 연락처 남겨요. 잠깐만, 하은아. 태윤이 손을 내밀어 하은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은이 팔을 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만지지 마요. 태윤의 손이 허공에 멈추었습니다. 하은의 눈빛에는 더 이상 애원도 기대도 없었습니다. 나한테 남은 시간이 별로 없어요. 정리할 건 정리하고 빨리 돌아가야 해요. 하은이 일어서려는 순간 태윤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태윤이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엄마. 전화를 받았습니다. 최수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스피커 너머로 새어나왔습니다. 태윤아, 그녀한테 재산 한 푼도 주면 안 돼. 그 돈은 우리 집안 돈이야. 하은은 그 목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생명을 살려놓았는데도 시어머니는 여전히 그 모양이었습니다. 태윤이 전화를 끊고 하은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가 재산 분할은 안 된다고 하셔. 결혼할 때 합친 돈은 공동 재산이고 이혼 사유가 당신 쪽에 있으니까 위자료도 줄 수 없다고. 이혼 사유가 내 쪽에 있다고요? 하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2년 동안 하녀 취급한 게 시댁이고 뺨을 때린 게 시어머니고 방관한 게 당신인데 이혼 사유가 내 쪽이에요? 태윤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대답 대신 커피를 마셨습니다. 하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법대로 하자고 했잖아요. 법정에서 봐요. 카페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깥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하은에게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뒤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임재원 이사장이 하은의 이혼 소식을 들은 것은 병원 관계자를 통해서였습니다. 시아버지 후속 진료차 병원을 방문한 최수님이 병실에서 며느리 욕을 퍼부은 것이 간호사들 사이에 퍼졌고 그것이 이사장의 귀에까지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임재원은 비서실에 지시했습니다. 정 교수님 남편이 다니는 회사가 어디지? 대한상사 상무로 재직 중입니다. 이사장님. 임재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대한상사. 임재원의 재벌 그룹과 납품 계약을 맺고 있는 중견 기업이었습니다. 매출의 40% 이상이 임재원 그룹과의 거래에서 나오는 구조였습니다. 대한상사 대표이사와 미팅 잡아. 같은 날 임재원은 자신의 개인 변호사를 하은에게 보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이혼 전문 로펌이었습니다. 정 교수님, 이사장님이 보내셨습니다. 비용은 전액 이사장님이 부담하십니다. 하은은 당황했습니다. 이사장님, 이건 제 개인적인 일인데. 전화기 너머 임재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정 교수님, 제 목숨을 살려주신 분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신데 가만히 있는 것은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법적인 부분은 제 변호사들이 도울 것이고 나머지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그 말의 무게를 하은은 곧 알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대한상사 대표이사실에서 대표이사 나승철이 식은땀을 흘리며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임재원 이사장과의 통화가 끝난 직후였습니다. 임재원의 말은 간단했습니다. 최태윤이라는 상무가 있지. 그 사람의 상무 자리가 본인 실력으로 얻은 건지 아니면 다른 경로로 얻은 건지 한번 조사해 보시지. 그리고 우리 그룹과의 납품 계약 갱신 시기가 돌아오는데 깔끔한 조직을 가진 회사와 일하고 싶다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나승철 대표는 즉시 인사팀에 최태윤의 인사 기록을 조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최태윤의 상무 승진 과정에서 최수님이 대표이사 부인에게 로비한 정황, 성과 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 부서 내 갑질 민원 다수, 실력이 아니라 줄로 올라간 자리였다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최태윤에게 인사위원회 소집 통보가 내려갔습니다. 같은 시기 임재원의 로펌은 하은의 이혼 소송을 본격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결혼 전 하은의 특유 재산 15억에 대한 반환 청구, 시어머니의 폭행에 대한 진단서 확보, 2년간의 가사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청구, 증거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었습니다. 태윤이 당황한 것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대 측 서류를 받아본 순간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 로펌이 왜 상대방 변호를? 대한민국 5대 로펌 중 하나가
하은의 대리인으로 나서 있었습니다. 태윤이 고용한 동네 변호사로는 상대가 되지 않는 규모였습니다. 최태윤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승산이 없습니다. 태윤의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대 측 증거가 압도적입니다. 결혼 전 특유 재산 입증 자료, 폭행 증거, 가사 노동 기여도, 상대 측 로펌 실력까지 고려하면 합의하시는 게 나을 겁니다. 태윤은 또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최수님의 대답은 변함없었습니다. 한 푼도 안 줘. 그녀가 뭘 했다고. 하지만 현실은 최수님의 고집을 비웃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최태윤은 대한상사에서 직위 해제 통보를 받았습니다. 인사위원회 결과 승진 과정의 부정이 확인되어 상무직에서 해임된 것이었습니다. 퇴직금도 감액 처리되었습니다. 최수님에게도 연락이 갔습니다. 그동안 대한상사 대표이사 부인과의 친분으로 누려왔던 각종 혜택, VIP 초대, 백화점 상품권, 골프 회원권 등이 일시에 끊겼습니다. 태윤이 직장을 잃고 최수님의 인맥이 무너지자 시댁의 태도가 급변했습니다. 합의하자. 태윤이 먼저 연락해왔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15억 돌려줄게. 위자료도 줄 테니까 소송 취하해줘. 하은은 변호사를 통해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결혼 전 특유 재산 15억 전액 반환, 위자료 2억, 시어머니 폭행에 대한 합의금 별도. 태윤의 인감이 찍힌 서류를 확인한 하은은 조용히 서명했습니다. 이혼 신고서를 구청에 제출한 날 하은은 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맑았습니다. 바람이 불어 하은의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더 이상 대충 묶어 올린 머리가 아니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머리, 하얀 가운, 목에 걸린 새명찰, 정하은 교수, 뇌혈관 센터장. 임재원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이혼 합의가 끝난 직후였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대신 한국에 남기로 했습니다. 임재원의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이 나라에도 자신의 손이 필요한 환자가 있다는 말. 그리고 아버지가 이 땅에 잠들어 계셨습니다. 아버지 곁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센터장 취임식 날 임재원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병원 대강당에 의료진과 관계자 수백 명이 모인 자리에서 임재원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우리 병원에 세계적인 신경외과 의사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병원 부교수 출신, 뇌혈관 미세 클리핑 술식의 창시자 정하은 교수님입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하은은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하얀 가운에 실크 블라우스, 정장 바지. 날카로운 지성이 돋보이는 차림이었습니다. 기름때 묻은 앞치마를 입고 70인분 음식을 만들던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모습이었습니다. 하은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자신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존스 홉킨스 학회 발표장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때는 세계를 향해 서 있었지만 지금은 자기 자신을 위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하은입니다. 목소리가 강당을 채웠습니다. 떨림이 없었습니다. 2년 전에 수술 가운을 벗었습니다. 아버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제 전공 분야에서 세계 최고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람 하나 지키지 못했으니까요.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2년 동안 수술실이 아닌 부엌에서 서 있었습니다. 메스 대신 국자를 들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잊으려 했습니다. 잊으면 죄책감도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하은이 잠시 숨을 고르었습니다. 하지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똑같은 병으로 쓰러지는 사람을 눈앞에서 보았을 때 깨달았습니다. 도망치는 것은 답이 아니라는 것을.
살릴 수 있는 손을 가지고 있으면서 쓰지 않는 것이야말로 죄라는 것을. 하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빛이 맺혀 있었지만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환자들을 위해, 그리고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아버지를 위해 의사 정하은으로 다시 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임재원이 가장 먼저 일어섰고 의료진이 뒤를 따랐습니다. 하은은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임재원이 다가와 악수를 건넸습니다. 정 교수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차기 병원장 후보 추천은 제가 약속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하은은 강당을 나왔습니다. 복도 창문으로 오후의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바탕 화면에는 여전히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존스 홉킨스 정문암. 딸의 어깨를 감싸 안고 눈물을 글썽이며 웃고 계시던 아버지. 아빠, 나 다시 시작해요.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을게요. 하은은 핸드폰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뇌혈관 센터가 있는 층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얀 가운 자락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간호사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정 교수님, 안녕하세요. 하은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센터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창 너머로 서울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이미 수술 스케줄이 놓여 있었습니다. 내일 첫 수술 예정 환자의 차트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은은 의자에 앉아 차트를 펼쳤습니다. 환자 정보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눈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의사 정하은이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닌,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오직 자기 자신으로. 창밖의 햇살이 명찰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정하은 교수, 뇌혈관 센터장. 그 글자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첫 페이지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하은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 이야기에서 가장 마음에 남는 장면을 꼽으라면 저는 그 새벽 4시의 부엌을 먼저 떠올립니다. 세계 최고의 병원에서 수백 명의 의사들에게 박수를 받던 사람이 70인분의 전을 부치고 있는 그 장면.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울 시간도 없이 그저 앞치마를 두르고 도마 앞에 서 있던 그 새벽. 사람은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자신이 누구인지 비로소 다시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정하은이 수술실로 돌아간 것은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복수를 하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되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버지께 부끄럽지 않은 딸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살릴 수 있는 손을 가지고 있으면서 쓰지 않는 것이야말로 죄라는 것. 그 한 줄이 오늘 이야기의 전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자신이 누구인지 잊고 지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앞치마 뒤에 혹은 다른 무언가의 이름 뒤에 자기 자신을 숨겨두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이야기가 그런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닿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